안녕하세요. 2024년 8월 3일 시행된 제115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회 출제 경향 분석을 보시면 문제 1번부터 문제 5번까지 재무회계 파트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1번 주식 배당 관련된 문제 난이도 중, 문제 2번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 난이도 중, 3번 정부 보조금으로 취득한 유형자산 회계 처리 관련된 문제 난이도 중, 4번 사채 발행 난이도 중, 1번부터 4번까지는 과거 기출문제에서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5번 이연법인세 회계 오랜만에 출제가 되었는데 어렵게 나왔어요. 틀려봐라 하고 냈던 문제가 5번이 됩니다. 원가 회계 6번부터 10번까지 6번 직접 노무 원가가 포함되는 원가 쉬운 문제죠. 난이도 하. 7번 원가에 대한 설명, 이것도 간단한 문제 난이도 하. 8번 선입 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문제 과거 출제가 되었던 문제 유형이에요. 난이도 중. 문제 9번 표준원가 계산 고정 제조 간접원가 총 차이, 이게 어려웠죠. 틀려봐라 하고 냈던 문제 난이도 상. 거의 출제가 되지 않은 고정 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하는 문제 어려웠어요. 문제 10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 차이 말 문제 쉬웠죠. 세법 법인세법이 한 문제, 소득세법이 두 문제, 부가가치세법이 두 문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법인세법은 실무시험에서 전체 70점, 100점 중에 30점이나 차지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법인세법 이론시험이 자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1번 법인세법 간단한 문제, 12번 소득세법 간이 지급 명세서 중 또는 상이에요. 좀 어렵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지 않는 유형이죠. 13번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빈출 유형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 쉬운 문제였죠. 14번 부가세법 납부세액의 재계산 약간 꼬아낸 문제인데 난이도 중이에요. 15번 면세 대상 항목 찾는 문제, 이것도 쉬운 문제였죠. 난이도 하. 1번 문제 주식을 발행한 회사 입장에서 주식 배당을 하는 경우 다음 중 그 효과로 적절한 것은? 주식 배당 관련된 회계 처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식 배당 결의일. 결의는 언제 한다? 주총일 날 하는 거죠.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이 발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배당 결의하자마자 이날 주총에 모인 주주한테 바로 주식을 교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 조정인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생기는 거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을 교부했으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사라집니다. 이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주식이 액면 발행이 되어집니다.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금액만큼 뭐가 증가한다? 그렇죠. 자본금이 증가하겠죠. 두 개의 분계를 정리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 생겼다가 사라지겠죠. 결국 이익잉여금 자본이 감소한 것만큼 자본이 증가합니다. 주식 배당 회사 입장에서 총자본은 변동이 있을까 없을까? 변동이 없죠. 불변. 보기 1번을 보시면 미지급 배당금만큼 부채가 증가할까요? 현금 배당 결의했을 때 여기는 현금 배당을 결의하면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증가하겠죠. 1번 틀렸고 2번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이익잉여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3번 자본총액이 주식 배당액 만큼 감소하며 회사의 자산도 동일한 금액만큼 감소한다. 아니에요. 자본총액 불변이죠. 회사의 자산도 불변. 네 번째,
자본 항목 간의 변동은 없으므로 자본 항목 간의 변동이 있죠. 보시면 자본은 어떻게 분류가 되어진다.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 잉여금, 세 번째는 자본 조정,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 밑에 다섯 번째가 이익잉여금이 됩니다. 이익잉여금. 이 자본을 5칸짜리 서랍장이라 할게요. 돈이 담겨있는 5칸짜리 서랍장이라 할게요. 맨 밑에 있는 돈을 꺼내, 맨 밑에 칸에서 이 돈을 꺼내가지고 맨 위 칸에 옮겨놓는 거죠. 이렇게 옮기는 것보다 주식 배당이에요. 그러면 맨 밑에 칸에 있는 돈이 맨 위 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서랍장 안에 있는 돈의 양이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없겠죠. 자본 총액은 불변이지만 자본 간에 이렇게 변동이 발생이 되어지므로 이 회계 처리가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배당을 받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부 금액의 변동이 없죠. 주식 수가 증가하지만 단가가 떨어져서 장부 금액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계 처리가 없습니다.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익과 비용의 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로열티 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맞죠. 키워드는 발생 기준. 2번 수익은 재화의 판매, 용역의 제공이나 자산의 사용에 대하여 받았거나 또는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키워드는 공정가치. 3번 용역 제공 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가 합계액이 총 수익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액과 공사 손실 예상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단기 손실로 인식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기 3번은 어렵기 때문에 관련된 사례를 들어볼게요. 2023년 1월 1일 이때 공사가 개시가 됩니다. 여기가 2023년도, 여기가 2024년도, 여기가 2025년도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공사가 완공되는 거, 공사가 완공되는 시점은 2025년 12월 31일이라고 하겠습니다. 2023년 공사이익이 100원이고요. 2024년도 이때 공사 손실 예상액이 200원이라 할게요. 200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이전에 인식했던 공사이익 합계액이 100원이죠. 플러스 공사 손실 예상액이 200원. 더하면 얼마다? 더하면 300원. 300원을 단기 손실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 2024년도 이때까지 공사 손실 얼마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200원. 200원 되게 하려면 2023년도에 공사이익이 100원이었기 때문에 2024년도 공사 손실 300원 인식해야 공손실이 얼마? 200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옳은 설명이 되겠죠. 네 번째, 용역 제공 거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고 발생한 원가, 회수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수익을 인식할 수가 없죠. 진행 기준 적용이 불가능해요. 발생한 원가는 단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인식을 하는 게 맞죠. 왜 그럴까? 우리 회계는 보수주의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보수주의는 되도록이면 이익을 낮게 보고하는 걸 의미하고요. 비용을 인식해야 이익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식하는 게 맞겠죠. 옳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문제 3번.
다음은 기장치와 관련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 및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거 1월 2일 정부 보조금 상환 의무 없음 10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관련된 회계 처리 볼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계좌에 돈이 100만 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환 의무가 없는 정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통예금에서 차감 표시가 되었습니다. 대변에 정부 보조금 금액은 100만 원. 부분 재무 상태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일 보통예금 100만 원, 그 밑에 정부 보조금 보통예금 차감 계정이죠. 100만 원. 따라서 해당 금액은 우리 회사 자산이 아니에요. 1월 15일 기장치를 200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차하여 지급하다. 차변의 기장치 취득 원가는 공정가치죠. 2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00만 원. 재무상태표 1월 15일자를 보겠습니다. 차변의 기장치 200만 원. 보통예금에서 200만 원이 지급되었는데 해당 금액 안에는 뭐가 있다? 정부 보조금 받은 것도 있죠. 따라서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니까 이에 차감 계정도 사라져야 되겠죠. 차변에 정부 보조금 해당 정부 보조금은 보통예금의 마이너스 차감 계정이 됩니다. 여기도 보통예금에서 차감 표시가 이루어지겠죠. 1월 15일 기장치 매입했는데 매입하면서 우리 회사가 실제 쓴 돈 얼마다? 그렇죠. 100만 원. 따라서 100만 원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기장치 차감 계정 정부 보조금이 있는 겁니다. 정부 보조금 이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대변에 유형자산 차감 계정 정부 보조금 이 금액이 100만 원. 여기는 기계장치 차감 계정이죠. 12월 31일 잔존가치는 없으며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월할 상각하였다. 1개월 미만 사용분은 1개월로 가정하시면 됩니다. 1월 15일 기장치 취득했으니까 1월달 사용분은 1월 미만이죠. 1월 미만이더라도 감가상각할 때 한 달 사용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따라서 기말 감가상각 월수는 몇 개월? 1년치 12개월분 상각하시면 됩니다.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별표시 1번. 해당 금액은 유형자산 취득원가 200만 원, 잔존가치 없고 예상 사용기간 5년. 5년 동안 똑같은 금액으로 비용 배분하는 게 정액법이 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 원이 됩니다. 40만 원, 왼쪽도 40만 원. 그런데 별표시 2번 감가상각비 비용은 실제 우리 회사가 관련된 유형자산 매입하면서 쓴 돈 가지고 인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00만 원 곱하기 5분의 1 하면 얼마다? 20만 원.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이 40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20만 원 되게 하려면 비용을 20만 원 소멸시켜야 돼요. 대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차변에 뭐다? 그렇죠. 차변에 정부 보조금이 사라지는 거죠. 정부 보조금은 감가상각비와 상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가 정부 보조금. 정부한테 받은 보조금은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돼. 만약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줄 돈이에요. 사용했기 때문에 5분의 1은 사라지는 거지. 5년 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기장치 매입하면서 정부 보조금 받은 거니까 5년 중에 1년만큼 사용됐으니까 5분의 1은 사라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20만 원. 기말에 이렇게 분개했을 때 부분 재무상태표가 어떻게 작성이 되어질까요?
기계장치 취득 원가는 200만 원. 그 밑에 정부 보조금은 100만 원 있었는데 20만 원이 사라졌기 때문에 80만 원이 됩니다. 80만 원. 그 밑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다? 그렇죠. 40만 원. 200에서 80 빼고 40을 빼니까 장부 금액은 얼마? 80만 원이 되겠죠. 1월 15일 취득했을 때 100만 원. 기말에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장부 금액이 20이 줄어들어서 80만 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게 뭐다? 자산 차감법이 되어지는 거죠. 1번 1월 2일 정부 보조금 100만 원은 보통예금의 차감 규정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진 겁니다. 두 번째 1월 15일 차변의 기장치 2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200만 원, 차변의 보통예금 차감 계정 정부 보조금 100만 원, 대변의 기장치 차감 계정 정부 보조금 100만 원 맞습니다. 기말 차변의 감가상각비 4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40. 여기 맞는데 여기가 뭐다?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고 정부 보조금. 해당 정부 보조금은 기장치 마이너스 차감 계정이 되겠죠. 대변의 정부 보조금이 아니고 여기 뭐다? 감가상각비. 따라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됩니다. 4번 기말 현재 채무 상태표상 기장치 장부 가액 얼마다? 장부 가액은 80이죠. 취득했을 때 100만 원 1년간 사용했으니까 80. 그 다음 연도 말은 얼마? 60. 그 다음은 40. 그 다음은 20. 그 다음은 0이 되겠죠.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 발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채를 할인 발행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는 경우 매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동일합니다. 정액법에 따라서 상각하면 매년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상각하는 게 뭐다? 정액법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전체 상각액이 300원이야. 300원. 또 상환 기간이 3년이다. 3년. 그러면 3년 동안 100원 이렇게 상각하는 게 뭐다? 정액법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 사채 액면 이자율이. 액면 이자율은 사채 발행하면서 우리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 시장 이자율은 남이 지급하기로 한 이자율. 내 거 안 사고 남의 거 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이 투자자 입장에서 시장 이자율이 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액면 이자율이 더 크다. 내가 남보다 이자를 더 많이 주면 내 거 살려고 몰리겠죠. 몰리면 할증 발행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장 이자율은 유효 이자율로서 사채 발행 시점에 발행 가액을 계산할 때 할인율로 적용이 되는 거죠. 맞고. 네 번째, 사채를 할증 발행하여 유효 이자율법으로 생각하는 경우 매년 실질 이자 비용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해요. 감소. 상가표가 정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자 비용, 여기는 액면 이자, 여기는 상가액. 할증 발행되었을 때 환입액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장부 금액이 됩니다. 첫 번째, 할인 발행되었을 때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이 매년 증가해요. 여기는 매년 증가, 여기는 일정, 여기는 증가, 여기도 증가가 됩니다. 두 번째, 할증 발행되었을 때 이자 비용 감소죠. 감소, 여기는 일정, 여기 증가, 여기 감소. 실질 이자 비용은 매년 어떻다? 그렇죠. 매년 감소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4번이 됩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이연 법인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연 법인세는 회계상의 이익과 세무상의 이익의 차이인 일시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거죠. 영구적 차이에 의해서 이연 법인세 회계하는 거 아니고 일시적 차이로 인해서 발생되어지는 게 이연 법인세 회계가 됩니다. 법인세법 공부할 때 소득 처분 중에 유보 있죠. 유보가 바로 일시적 차이가 되었습니다. 일시적 차이는 다시 두 가지예요. 차감할, 일시적 차이. 이게 뭘까? 이연 법인세 자산이고요. 두 번째는 가산할 일시적 차이. 이를 뭐라 한다? 그렇죠. 이연 법인세 부채라고 하는 거죠. 부채는 나중에 줄 돈, 즉 나중에 일시적 차이가 사라지면서 세금이 증가하는 게 이연법인세 부채가 되고요. 이연법인세 자산은 관련된 일시적 차이가 사라지면서 나중에 세금을 줄이는 게 이연법인세 자산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연법인세 자산은 미래기간 과세 소득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들겠죠. 맞고. 세 번째,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는 게 아니고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겁니다. 관련된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100원이고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200원이라 할게요. 관련된 회계 처리를 보시면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뭐냐면 미지급 세금이에요. 미지급 세금 200원, 회계상 법인세 비용 저변에 법인세 비용이 100원이죠. 일시적 차이로 인해서 당장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나중에 관련된 차이가 사라지면서 세금을 줄이는 거죠. 세금을 줄이면 뭐다? 그렇죠. 왼쪽에 이연 법인세 자산 100원이에요. 차변과 대변 중에 차변이 비어있죠. 차변에 비어있으면 이연법인세 자산. 만약에 여기가 300원이고 여기가 200원이다. 그러면 대변에 이연법인세 부채가 100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2024년 취득한 유형자산 감가상각 방법이 회계상 정률법을 적용하고 회계상 정률법을 적용하면 비용이 많이 잡히니까 이익이 줄겠죠. 이익이 줄면 당연히 법인세 비용도 줄 거예요. 즉 회계상 법인세 비용을 100원이라 할게요. 회계상 정률법을 적용했을 때 법인세 비용이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세무상 정액법을 적용할 경우 취득한 연도 기말에 감가상각 방법을 세무상 정액법을 적용한다. 정률법보다 비용이 적죠. 비용이 적으면 이익이 클 거예요. 이익이 크면 내야 할 세금이 크겠죠. 즉 납부해야 할 법인세가 여기보다 커져요. 여기를 100원이라 있으면 여기를 200원이라 할게요. 200원. 그러면 대변의 미지급 세금 200원, 차변의 법인세 비용이 100원이 되기 때문에 차변의 이연법인세 자산이 100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웠어요. 옳지 않은 건 3번이고 4번은 맞죠?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취득한 연도 기말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어때요? 더 크죠? 비용이 크면 이익은 줄어. 이익이 줄면 당연히 회계상 법인세 비용이 적어질 거예요. 여긴 커지겠지. 정액법에 따라서 감가상각한다. 그러면 비용이 적어. 비용이 적으면 이익이 커지니까 이익이 커지면 납부해야 될 법인세가 커지는 거죠. 여기와 여기 차이 왼쪽이 비니까 이연법인세 자산 옳은 설명이 됩니다. 원가회계 관련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직접 노무원가가 포함되는 원가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기본원가 뭐다? 기본원가는 직접 재료원가 더하기 직접 노무원가, 직접 노무원가는 기본원가에 포함이 되는 게 맞습니다.
가공원가. 가공원가는 직접 노무원가 더하기 제조 간접원가. 가공원가 안에 직접 노무원가가 포함이 되어 있죠. 제품원가. 제품원가는 직접 재료비 더하기 직접 노무비 더하기 제조 간접비. 직접 노무원가 당연히 제품원가에 포함이 되어지고요. 기간 비용은 뭐다? 그렇죠. 단기 비용이에요. 단기 비용 안에 직접 노무원가가 포함되지 않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 표준원가 계산에서 불리한 차이란 실제 원가가 표준원가보다 큰 것을 의미합니다. 맞죠? 표준원가보다 목표원가. 목표원가보다 실제 원가가 크면 원가가 커지니까 이익은 줄겠죠. 이익이 줄어들면 회사 입장에서 불리한 차이가 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다. 아니에요. 다품종이 아니고 소품종. 소량이 아니고 대량 생산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이 종합원가 계산이 됩니다. 조업도가 증가할 경우 고정원가, 다이다 원가는 감소하죠. 가로가 조업도고 세로가 단위당 고정 원가일 때 이렇게 감소합니다. 맞죠? 기회 원가는 이미 발생한 과거의 원가로서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기회 원가가 아니고 매몰 원가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틀렸죠.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가와 다. 답은 2번이 됩니다. 8번 문제. 다음 자료 이용하여 단기 가공원가 발생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당사는 선입 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을 도입하여 원가 계산하고 있다. 재료원가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하고 가공원가는 공정의 진행에 따라서 균일하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물량 흐름을 파악해 볼게요. 제공품, 여기가 기초 제공품이 1000개, 완성도 60%, 단기 착수한 개 9000개, 생산 가능 수량은 몇 개? 그렇죠. 10,000개가 됩니다. 10,000개. 기말 제공품이 2000개, 가공 원가 완성도는 50%. 그러면 완성된 건 몇 개다? 전체 10,000개 중에 2000개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완성된 건 8000개가 됩니다. 여기 다시 2개.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이 되겠죠. 완성된 거 8000개 중에 먼저 투입된 게 먼저 완성이 되어지고, 단기 착수분 9000개 중에 7000개가 완성이 된 겁니다. 9000개 중에 2000개는 기말 현재 미완성. 오른쪽에 공정의 흐름도를 그려볼게요. 기초 1000개는 전기 말에 60%까지 완성이 되었다가 단기에 60%에서 출발해서 100까지 간 거죠. 단기 착수하여 단기에 완성된 것 0에서 출발해서 100까지 간 거고, 기말 2000개는 단기 착수하여 50%에서 멈춘 겁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을 구해볼게요. 1000개 곱하기 여기는 1-0.6, 즉 40%. 1000개 곱하기 0.4 하시면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몇 개예요? 그렇죠. 400개. 7000개는 곱하기 100%. 7000개. 2000개 곱하기 50%. 2000 곱하기 0.5 하시면 여기는 1000개가 됩니다. 따라서 가공원가 완성품 환산량은 8400개. 단기 발생 가공원가 모르고요. 네모. 그 밑에 가공원가에 대한 완성품 환산량 다이당 원가가 얼마다? 그렇죠. 10원. 여기가 10원이에요. 즉
어떤 금액 나누기 8,400이 10원이 되는 거죠. 10원. 나누기는 넘어가면 곱하기 10 곱하기 8,400 하면 당기 가공원가 발생액이 나옵니다. 따라서 답은 84,000원 2번이 되겠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주 전사는 원가 관리를 위하여 표준원가 계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고정 제조 가점원가 표준 배부율은 월, 만개, 예산, 생산량을 기준 조업도로 하여 계산하며 기준 조업도 순에서 월 고정 제조 간접 원가의 예산은 50만 원이다. 뭐 쭉 나와 있는데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차이 분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실제 발생된 고정 제조 간접 원가, 여기는 예산이죠. 예산은 기준 조업도 곱하기 표준 배부율 또는 예정 배부율, 여기가 배부죠. 배부는 표준 조업도 곱하기 표준 배부율. 이 표준 조업도는 실제의 산출량,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예산은 얼마다? 예산은 가운데 여기가 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제품 단위당 표준 원가는 50원이며 표준 수량 1시간, 표준 가격 50원, 실제 생산량 및 실제 발생한 고정 제조 간접 원가는 각각 9,000개, 60만 원일 경우 총 차이는 얼마인가? 여기가 60만 원이래요. 60만 원. 그러면 여기와 여기 차이가 무슨 차이다? 그렇죠. 예산 차이인데 실제 발생한 제조 간접 원가가 크죠? 크니까 불리한 차이예요. 10만 원 불리한 차이가 되는 거고, 여기와 여기가 뭐다? 그렇죠. 조업도 차이가 됩니다. 여기는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 실제 생산량 몇 개? 9,000개, 개당 1시간이 소요되고요. 1시간 곱하기 표준 가격이 50원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는 실제 생산량 9,000개 곱하기 1시간, 이게 표준 조업도고 표준 배부율은 시간당 얼마? 시간당 50원이 됩니다. 여기가 표준 조업도, 여기가 표준 배부율이 되겠죠. 해당 금액은 45만 원. 예산이 크죠? 배부액보다 예산이 크기 때문에 두 금액의 차이 5만 원, 조업도 차이, 불리한 차이가 됩니다. 여기가 5만 원, 불리한 차이. 총 차이는 예산 차이 더하기 조업도 차이예요. 두 개 더한 게 뭐다? 그렇죠. 총 차이가 됩니다. 총 차이는 15만 원, 불리한 차이.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죠. 아주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문제 10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집계가 공정별로 이루어집니다. 맞죠? 2번. 개별원가 계산은 대상기간 총원가를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옳지 않은 건 2번. 3번. 개별원가 계산은 공통부문원가, 제조, 간접 원가를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게 계산 포인트가 됩니다. 맞고, 네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건설업, 조선업 등이 해당하고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해야 되므로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개별 원가 계산의 단점은 상대적으로 종합 원가 계산에 비해서 과다한 노력과 비용이 발생이 되어지는 게 맞겠죠. 세법 1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영리 내국 법인은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내국 법인이기 때문에 국내 원천소득,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영리 법인이기 때문에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영리, 비영리 또는 내국, 외국 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 납세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옳은 설명. 비영리 내국 법인이 청산하는 경우 청산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 의무는 있다 없다? 없죠. 비영리이기 때문에 자녀 재산, 청산 소득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없는 거예요. 관련된 자녀 재산이 성격이 유사한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기속되거나 아니면 국가에 기속이 되기 때문에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는 거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됩니다. 4번. 우리나라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과세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 납부할 의무가 없겠죠. 다음 중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자가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답은 3번이 되겠죠.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이유가 뭘까? 연 2회 이외에 즉 단기별 1년에 2번 근로장려금 대상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제출케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외되는 게 일용직 근로소득. 여기는 왜 그럴까? 여기는 지급 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말일까지 매달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간이 지급 명세서는 상반기 여기는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급일 기준이에요. 1월부터 6월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7월 말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거고 또 하반기 7월부터 12월 말까지 지급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간이 지급 명세서 제출하는 거죠. 여기는 매달 제출하는 거예요. 만약에 1월 지급분이다. 1월 지급분에 대해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거고 2월 지급분이다. 그러면 3월 말일까지 매달 제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출 의무에서 빼주는 거죠. 우리 교재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12번이 좀 지엽적인 문제였어요. 1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근로소득은 고용되어 있는 자를 의미하는 거죠. 첫 번째, 학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는 강사료 근로소득. 2번, 근무 기간 중에 부여받은 주식 매수 선택권을 퇴직 후, 근무 기간 중 재직 중이 아니에요. 퇴직 후 행삼으로써 얻는 이익은 고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고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3번, 근무 중인 종업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700까지는 비과세, 70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 근무 중, 고용 중이니까 근로소득으로 보는 거죠. 네 번째,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 소득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답은 2번.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납부세액의 재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계산 대상 자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맞죠? 2번, 재계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비율과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그 후에 과세기간의
재계산한 경우에는 그 재계산한 과세간의 면세 비율 차이가 얼마? 그렇죠. 5%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하는 거예요. 5% 미만이면 계산만 복잡하니까는 적용하지 않는 거죠. 금액은 얼마 안 나오는데 계산만 복잡하기 때문에 5% 미만은 계산 배제. 세 번째, 면세 비율이란 총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은 과세 공급가액 더하기 면세 공급가액.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면세 비율이 됩니다. 맞죠? 네 번째, 체감률은 건물과 구축물. 건물 플러스 구축물. 구축물은 5%가 되고요. 기타 감가상각 자산은 체감률이 얼마다? 그렇죠. 25%. 구축물은 25%가 아니고 얼마다? 그렇죠. 5%. 따라서 약간 꼬아낸 지엽적인 문제였어요. 답은 4번이 됩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면세가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가르치는 교육 용역, 인허가 받은 교육 용역은 원칙 면세인데 과세되는 교육 용역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 그렇죠. 자동차 운전학원, 무도학원. 여기는 과세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국가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 면세, 유상으로 공급하는 거 과세. 세 번째, 겸용주택 임대 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다. 그때는 겸용주택을 다 주택으로 봐요.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 용역도 주택 임대 용역으로 봐서 면세가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4번,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 요양 기관이 장기 요양 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 활동, 가사 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은 당연히 면세가 되겠죠. 15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번 시간은 제115회 전산세무 1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